자, 반갑습니다. 저는 트래블제이 독거투자일지고요. 여기는 휴스턴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도쿄에서 4박 5일 정도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10시간 정도를 날아서 여기 휴스턴까지 왔고요. 네, 좀 이따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넘어갑니다. 한 11시간? 10시간 정도 플라이트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분위기는 뭐 제가 환승을 위해서 있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 트럼프보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더 지금 집중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야 워낙 우리가 많이 아는 인물이고 뭐 엄청난 분석이 이미 다 있었잖아요. 근데 정부로 걸어 들어가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상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드림스 컴퓨터로 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저는 다음 대통령은 진짜 일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번에 그 정부 이번에 그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200개가 넘는 그 정부 부처들을 99개로 줄인다고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이 돼서 효율적인 정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진짜 대중적인 그 일론 머스크의 지지도가 훨씬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오바마 이후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의 활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떨어진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거든요. 이미지상으로 볼 때. 근데 일론이 되면은 뭔가 조금 대통령이 되면 좀 뭔가 다른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4년간의 재임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큰데 잘 녹화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뭐 트럼프 랠리도 쭉 있었고 지금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까지도 이제 치솟았기 때문에 한 4.5% 가까운 금리까지 올라왔고 트럼프가 1기 때 당선됐을 때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막 나왔는데 거의 다 틀렸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관세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자면 관세를 올리거나 이민자들을 추방하거나 이런 것들이 물가를 이렇게 확 올릴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졌단 말이야. 선거에서. 근데 그걸 아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칠까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정치라든가 미국 이 바닥을 우리보다는 트럼프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죠. 예상을 깨고.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중심을 꿰뚫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의 그 마음을 훔쳐서 뭐 잠자리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젊을 때부터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그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미국 국민들의 이런 기저에서 흐르는 사고들을 잘 캐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장사꾼으로서 트럼프가 자리매김한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미치광이처럼 보이고 막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배포도 큰 사람이고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는 무조건 그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속도를 좀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을 피하는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인플레가 안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면 좀 늦게 오거나 예를 들자면 그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대중관세를 높였더니만 그 중국이 환율을 절하시키면서 그거를 교묘하게 피해갔던 거. 그래서 그 당시에 관세를 높였어도 미국 물가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수출을 미국에 많이 하는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환율이 더 내려갔어요. 그 효과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관세를 10%를 더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좀 상쇄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가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소비하는 그 총량도 줄어들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가 수입품을 뭔가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덜 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생각해보면은 관세로 인한 그런 인플레이션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것이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4%대에 있는데 이게 4.5, 5%, 6%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에 있어서 역발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채권을 사야 된다. TLT를 더 사서 모으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저번에 못 샀던 분들은 지금 사서 더 모아 가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금융시장의 트렌드 중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우르르르 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4.5%까지 올라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트럼프는 뭐 도람프라는 별명도 있긴 한데 예측이 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도 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제 관세 협정이 맺어졌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래서 2019년 20년대쯤에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밀월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진핑이 그 자금성 북경에 있는 자금성에 그 9,999개나 되는 엄청난 방이 있는 자금성을 오픈하면서 시진핑을 초대를 했고 황제 대접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시진핑이 그런 대접을 받고 나서 기분이 좋아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중국에다 보낸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화웨이 회장의 딸내미 아마 부사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고 또 JT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스파이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주가가 반토막이 그냥 하루가 이틀 만에 났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생각할 때 되게 논리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우리의 예상과 굉장히 많이 빗나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일론 머스크 옆에 있잖아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 지금 미국에 잠깐 와 있지만 지금 TV 나오는 거 CNN도 그렇고 폭스뉴스도 그렇고 보면은 일론 머스크야 일론 머스크. 와. 이 트럼프라고 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하고 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또 이 돌발 행동의 1인자잖아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안 맞았고 앞으로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당선 확률도 거의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못 맞췄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진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상왕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뒤에 뭐 정법 예전에 정법이었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있고 또 이거는 뭐 명태균 씨가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트럼프 뒤에는 일론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머리 위에는 일론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하죠. 그 일론이라고 하는 좀 똑똑한 사람이 뒤에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막 주술사들이라든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한데 그러면서 볼 때 미국이 좀 부럽긴 하지만 그리고 한편으로 볼 때는 아까 제가 뭐 일론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주류 정치인도 아니었고 변방에 있는 그냥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된 것도 있고 예전에 그 필리핀이었나 영화 배우가 대통령이 됐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80년대 레이건 대통령도 영화 배우였잖아요. 뭐 이런 케이스들이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일론이 대통령이 되는 게 하등 이상할 게 없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제 일론은 가장 큰 중책을 뭘 맡았냐면 정부 기관들을 쇄신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밀고 나갈 텐데 진짜 목숨을 걸고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12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미국의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택근무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이 사람부터 다 따를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 구독자분 중 한 분이 LA에 있는 엔지니어 이신데 이제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민간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 주지만 일하는 게 편해서 재택근무를 계시는데 아마 그런 케이스들도 이게 컷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을 줄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국 정부가 그 중국 공산당처럼 굉장히 방만하게 정책들을 펼쳤고 정부 기관도 늘어났고 뭐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부가 이제 견인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매크로 지표들의 마사지를 일으켰던 게 그 장본인 이제 바이든 정부였는데 그러면서 나온 아주 나쁜 아웃풋이 뭐였냐면 재정 적자가 미친 듯이 드러났다는 거. 지금 1년에 재정의 그 13% 정도가 그 채권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이게 국방비를 넘어섰어요. 엄청난 규모로 지금 돈이 막 흘러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으로는 1.3 트릴리언 달러였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성공하게 되면은 일론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정말 이 실용주의의 미국은 일 잘하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고 있어. 그래서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일론 자체가 모든 그 정부 기관들, 요직들, 뭐 장관들의 그 인선에 있어서 다 지금 개입하고 있잖아요. 재무장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추천하는 인물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두 사람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인선을 하게 되면은 뭔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예상치 못한 사람들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보니까 뭐 국방장관을 그 TV 프로그램 그 진행자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1기 때는 중국을 엄청나게 다구리를 쳤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매출의 한 25%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공장도 생산에서 30%, 전 세계 글로벌 생산량의 30% 정도가 그 상해 기가 팩토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게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엄청나게 나쁘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초반에는 길들이기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막 극단으로 치솟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도 테슬라를 마구 이렇게 건들지 못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트럼프 다음에 2인자가 일론 머스크니까 함부로 못 건드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테슬라 자동차 그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줄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점유율도 줄고 있고, 지금은 뭐 파리권으로 밀려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와 별개로 이미 테슬라는 퇴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애플과 테슬라는 자국 업체들이 경쟁력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점점점 퇴출될 것이다.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매출 성장률이 점점점 둔화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애플의 매출 성장률도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 워렌 버핏이 애플의 주식을 판 이유도 아마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 자, 이제 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일단 지금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11월달 성명서에서는 약간 밀당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파월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해요. 그건 이제 트럼프하고도 지향점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볼 때는 싸울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파월에 대한 그런 앙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나중에 파월의 임기를 연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연장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지금까지 치적으로만 봐도 물론 공과사가 있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겠나. 진짜 뭐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내려놓고 나가고 싶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메이드 인 USA 제품들을 늘리면 늘릴수록 인플레이션은 아래로 확 떨어지기 쉽지 않다, 예전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나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파월도 임기가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3%에서 뭐 4%, 5%까지 올라갈 리는 없어요. 이거는 너무 좀 앞서간 그런 생각들인 것 같고, 내년에도 경기가 좀 둔화될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보다. 물론 그게 늘 맞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감안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책상으로 볼 때 트럼프가 이제 석유 채굴을, 셰일가스 채굴을 더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에너지의 그 뭐랄까 가격들이 굉장히 안정이 될 수 있다. 지금 60불대 70불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게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기 때 트럼프는 IT 기업들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막 때렸어요. 그리고 석유 기업들, 이런 전통적인 석유 기업들의 그 지원을 늘리려고 했었는데, 근데 트럼프 재임 1기 때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테크 기업이었고, 그리고 제일 안 오른 주식은 뭐냐면 유가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IT 기업들은 좀 더 올라가고, AI 붐을 타고 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석유 기업들은 유가가 굉장히 아랫단에서 안정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얘네들은 90불 100불 가야 논하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트럼프 2기 때도 석유 관련된 쪽들은 쉽지 않겠다, 엑슨모빌이라든가 뭐 쉘이라든가 좀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보유한 자산 중에서 달러 자산 중에서 30% 정도를 원화로 바꿨고요. 지금 다시 1,400원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1,407원대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아마도 1,400원대가 좀 지속이 되면은 나머지 20%도 정리를 하게 됐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남아있는 달러 자산 50%를 이거를 원화로 다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100% 원화로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을 볼 때는 한 절반 정도까지는 원화로 만들어 놓고 이게 좀 더 내려가면은 다시 달러로 스위칭을 하고 그 다음에 1,400원대 그 이상으로 쭉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2017년 이후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원화 자산을 잃었던 거는 처음이고 그때 1,15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250원 정도가 올라온 거죠. 한 20% 이상 정도가 환차익으로 나온 거죠. 그쵸? 근데 원화 자체가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화를 이번에 산 거는 트레이딩 관점이지 어떻게 보면 단타라고도 볼 수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달러 그냥 갖고 가는 전략으로 아마 1,350원 정도쯤 되면은 다시 원화를 매도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 중국 인버스의 한 보유자산의 1%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중국 인버스. 이게 한 달 사이에 30% 정도 수익이 났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테슬라 숏을 샀어요. 근데 그거는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24%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같이 이제 숏으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숏 하지 마시라. 저는 어차피 트레이딩 관점이고 보유자산의 1%가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숏을 사시게 되면은 대부분 하고 나서 물린단 말이에요. 고점 잡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물 타기 시작해요. 물 타기 시작하면은 정말 점입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숏을 쳤던 수많은 그런 구루들이 망했었잖아요. 저도 전혀 구루는 아니지만 와, 이렇게 일주일 만에 테슬라 숏이 이렇게 녹아버릴 줄 몰랐거든요. 보면서 이제 테슬라는 주식이 진짜 위험한 주식이구나. 내가 롱을 갖고 있어도 되게 위험한 주식이고 숏을 갖고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1%씩 사본 거는 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산 건데,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연이은 그런 경기 부양하고 큰 돈을 풀었지만 결국에는 못 올라가고 하락으로 지금 약간 기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래 들어서 뭐 그 중국의 MZ들이 엄청나게 지금 달려들어가지고 중국 주식들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역부족이죠. MZ들 돈 없어요. 우리나 20대들이 주식을 하고 콘을 해봤자 갖고 있는 돈이 얼마 됐어요? 푼 돈이죠. 뭐 몇백만 원, 많아봤자 몇천만 원인데 이게 증시를 뭐 견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지. 진짜 돈이 있는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돈을 빼고 있고 MZ들은 들어가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비기너들이 뭔가 좀 주식을 하면서 초반에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깡통을 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공산당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지겠죠. 아무튼 테슬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은퇴 자산을 읽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위험 자산은 위험 자산이 필요한 분들이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자산들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위험 자산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큰 수익을 어부지리로 이제 얻은 사람들은 막 즐거워하면서 그걸 못 얻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뭐 20-30% 먹은 거, 단기간에 먹은 거 이런 거는 그냥 먹은 거고, 반대로 20-30%를 마이너스가 휙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수익을 확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수익도, 그 큰 수익도 확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제 100% 정도 가까운 게 수익이 났는데, 근데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세상이고, 나는 내 자산만 안정적으로 굴리면 된다. 거기에 휘둘리는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고점에 서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PB 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은 50대, 60대 분들이 은퇴 자금을 받아요. 퇴직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대로 원금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빨리 뭘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식을 해서 말아먹거나 아니면은 치킨집이라든가 뭔가를 차렸다가 다 망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금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3년이든 4년이든 원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뭐 그 사이에 채권 시장이 날아가고 주식 시장이 날아가고 부동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들의 세상이고, 그런 벤치마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분들은 3% 가시면 돼요. 3% 가서 돈 벌었다는 사람도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0% 났다, 앞으로 수익이 났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이 올 한 해 동안에 보여줬던 그 변동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벤치마크 뭐 아니면 그 수익률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 변동성 자체는 되게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엔비디아가 100% 수익이 났고 마서가 뭐 40%가 수익이 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연초 대비 수익률 같은 거 막 얘기해요. 유튜버들도 얘기하고 뭐 증권가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이의 변동성은 얘기를 안 해요. 전문가들도 변동성들을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투자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변동성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샤프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거 정말 재무학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증권학에서도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1학년 때부터 배운 거거든요. 저는 제 주식을 2017년도에 다 미국으로 보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7조 정도 되는 돈이 미국으로 넘어갔대요. 이 돈들은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웬만해서는 안 들어와요. 뭐 급전이 필요하거나 지분 사거나 이런 일들이 아닌 이상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미국 가시면은 한국으로 안 돌아옵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안 돌아오고, 지금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뉴 노멀이 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돈들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달러는 강세, 원화는 약세, 이런 추이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보니까 주식시장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가 짐바브웨라는 나라예요. 짐바브웨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제일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증시가 코스닥이었던 거 제가 기억하고, 7번째가 코스피였어요. 진짜 다른 나라 증시들이 날아가는데 안 되는 나라는 한국 증시다. 어떤 분들은 뭐 애국을 위해서는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해야 된다, 국장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그분들 보면은 대부분 단타 치시는 분들이에요. 단타 치시는 분들이 무슨 애국을 합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애국을 한다면은 어떤 회사의 주주가 돼가지고 주총까지 가시고 쭉 배당까지 받아가면서 쭉 가야 되지, 맨날 허구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이 무슨 애국을 한다고 하십니까? 요즘은 그런 분들도 안 계세요. 그리고 금투세 없애면 코스피 3천 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3천 갑니까? 없앤다고 하니까 2,400 가잖아요. 지금 심지어 공매도 금지 기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400이잖아요. 이 낚시를 하려면은 물고기에 잘 잡히는 호수나 바닷가로 가야 되는데, 안 잡히는데 계속 있으면 뭐합니까? 잘 되는 데를 가야지. 그리고 코스피는 굉장히 많이 더럽혀진 그런 시장이에요. 뭐 대통령 영부인이 주가 조작하고 있고 이런 나라인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개미들 보기를 정말 개미같이 보는 곳이 바로 이 국장이에요. 왜 요즘 들어서 한국 국적 포기자들이 2만 명이 넘는지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와보니까도 느껴보고. 아무튼 오랜만에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독고투자지를 촬영을 했어요. 아마 작년 5월달 미국을 떠나고 나서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1년 6개월 만에 하는데, 미국에서 하니까 뭔가 미국 시장에 대한 설명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미국에 있어야겠다. 그런 여러분들 위해서는 제가 미국 주식 지킴이가 되겠다, 미국에서,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언제 다시 미국에 또 올 날이 있겠죠. 하여튼 오늘은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